버스 경적 소리가 찢어질 듯한 비명을 지르며 공기를 갈랐다. 회색빛 도로는 축축한 아스팔트 위로 빗방울을 뿌려대며 희미하게 빛났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서는 세상 모든 소리가 멈춘 듯한 착각에 빠졌다. 거대한 버스에 육중한 차체가 코앞까지 다가와 있었다. 불과 몇 초 전만 해도 평범했던 일상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하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거대한 타이어의 검은 문양과 운전사의 경악한 얼굴, 그리고 빗줄기에 번져 흐릿해진 도시의 불빛뿐이었다. 민서의 몸은 얼어붙은 듯 미동도 하지 않았다. 공포가 그녀의 혈관을 타고 흐르며 사지를 마비시켰다. 어쩌면 이대로 끝나는 것도 나쁘지 않으리라. 그녀의 마음속 한 구석에서는 섬뜩한 체념이 고개를 들었다. 지난 몇 년간 그녀를 짓눌러 온 삶의 무게는 너무나 버거웠기에 이 갑작스러운 죽음이 오히려 해방처럼 느껴질 수도 있었다. 그때였다. 번개처럼 빠른 움직임으로 검은 그림자 하나가 민서의 옆구리를 강하게 들이받았다. 예상치 못한 충격에 민서의 몸이 횡단보도 밖으로 휘청이며 밀려났다. 동시에 귓가를 찢을 듯한 버스의 제동음과 함께 거대한 차체가 아슬아슬하게 그녀를 스쳐 지나갔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솟았다가 겨우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한 격렬한 진동이 온몸을 휩쓸었다. 넘어진 민서의 눈에 들어온 것은 버스가 멈춰선 바로 그 자리. 아스팔트 위에서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며 쓰러져 있는 한 마리의 개였다. 털은 비에 젖어 엉망이었고 한쪽 다리는 꺾인 채 움직이지 않았다. 버스에 부딪힌 듯 보였다. 그 개가 자신을 밀쳐내며 대신 사고를 당한 것이 분명했다. 주변은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버스에서 내린 승객들과 주변을 지나던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몰려들었다. 세상에, 개가 사람을 구했어. 정말 대단하다. 감탄과 안쓰러움이 뒤섞인 목소리들이 사방에서 터져 나왔다. 그들 모두의 시선은 쓰러진 개와 그 개에게 구출된 민서에게로 향했다. 사람들은 민서가 달려가 개를 보듬거나 하다못해 걱정스러운 표정이라도 지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들의 시선에는 감동과 함께 일말의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민민서의 다음 행동은 모두를 경악시켰다. 민서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들러붙어 창백한 뺨을 더욱 두드러지게 했다. 그녀의 눈은 어떤 감정도 담지 않은 듯 텅 비어 있었다. 마치 방금 죽음의 문턱을 넘나든 사람이 아니라는 듯 그녀의 표정은 너무나도 차분하고 무심했다. 그녀의 시선은 쓰러진 개를 스쳐 지나갔지만 그 안에는 동정심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경멸에 가까운 차가운 기운이 스쳐가는 듯했다. 주변의 웅성거림이 점차 잦아들었다. 사람들은 그녀의 반응에 당황한 듯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았다. 한 중년 여성이 걱정스러운 듯 다가와 민서의 어깨를 잡으려 했지만 민서는 몸을 살짝 비틀어 그녀의 손길을 피했다. 괜찮니? 저 개가 너를 구해줬는데. 중년 여성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쓰러진 개를 지나쳐 횡단보도 건너편으로 향했다. 마치 그곳에 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듯, 마치 자신이 방금 구원받은 생명이 아니라는 듯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어쩜 저럴 수가 있어. 개를 저렇게 두고 가다니. 실망과 분노가 섞인 수군거림이 다시 터져 나왔다. 그들의 시선은 이제 냉담하게 등을 돌린 민서와 아스팔트 위에서 힘없이 신음하는 개 사이를 오갔다. 개는 고통스러운 듯 짧은 낑낑거림을 내뱉으며 민서가 사라진 방향을 향해 흐릿한 눈동자를 돌렸다. 그 눈빛 속에는 슬픔과 함께 알 수 없는 갈망이 서려 있었다. 민서의 뒷모습은 점점 멀어져 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빠르지 않았지만 단호했다.
마치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그녀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듯. 그녀의 주변에는 두터운 무관심의 장막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의 차가운 태도는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의문을 남겼다. 도대체 저 소녀는 누구이며 어째서 자신을 구해준 생명에게 저토록 잔인할 수 있을까? 그때 군중 속에서 한 남자가 앞으로 나섰다. 깔끔한 차림에 안경을 쓴 그는 주저없이 쓰러진 개에게 다가갔다. 박지훈, 인근 동물병원에서 일하는 수의사였다. 그는 평소에도 길고양이와 유기견들을 돌보는데 앞장서곤 했다. 지훈은 개의 상태를 조심스럽게 살폈다. 다리가 심하게 꺾여 있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 보였다. 괜찮아. 조금만 참아. 내가 도와줄게. 지훈은 조용히 개에게 속삭였다. 개의 눈빛은 여전히 민서가 사라진 방향을 향하고 있었지만 지훈의 따뜻한 손길에 미세하게 반응하는 듯했다. 지훈은 개를 안아들었다. 개의 몸은 생각보다 가벼웠다. 젖은 털에서는 흙냄새와 함께 희미한 핏비린내가 났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괜찮다고 손짓하며 자신의 동물병원으로 향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방금 전 그 소녀의 차가운 눈빛과 그 개의 애처로운 눈빛을 동시에 기억하고 있었다. 뭔가 알 수 없는 연결고리가 그들 사이에 있는 듯한 기시감이 들었다. 동물병원으로 향하는 길. 지훈은 버스 사고 현장을 다시 한번 떠올렸다. 소녀의 무심한 표정. 그리고 개가 그녀를 향해 던졌던 그 간절한 시선. 보통 사람이었다면 감격에 겨워 울음을 터뜨렸을지도 모를 상황에서 소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리를 떠났다. 그 모습은 마치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 거대한 상처와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듯했다. 지훈의 직감은 강하게 속삭였다. 이 우연한 만남은 단순한 사고가 아닐지도 모른다. 병원에 도착한 지훈은 능숙하게 개의 응급처치를 시작했다. 개의 다리는 골절 상태가 심각했지만 다행히 수술로 회복될 수 있을 것 같았다. 지훈은 개에게 진통제를 놓아주고 따뜻한 담요를 덮어주었다. 개는 고통스러운 숨을 몰아쉬면서도 지훈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손에 머리를 비비며 미약하게나마 신뢰를 표현하는 듯했다. 지훈은 개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이 개는 분명 특별한 존재였다.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 소녀는 왜 그랬을까? 그의 머릿속에는 온갖 질문들이 맴돌았다. 그는 개의 목줄이나 인식표를 찾아보았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 개는 분명 주인이 있는 개가 아니었다. 혹은 어쩌면 버려진 개일지도 몰랐다. 그날 밤 지훈은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낮에 있었던 사건이 계속해서 그의 뇌리를 맴돌았다. 특히 소녀의 눈빛이 그랬다. 그 눈빛 속에는 단순한 무관심을 넘어선 깊은 절망과 고통이 담겨 있는 듯했다. 그는 수많은 유기견들을 치료해왔지만 그렇게 깊은 상처를 가진 인간을 만난 것은 처음이었다. 지훈은 문득 오래전 일을 떠올렸다. 어린 시절 그의 동네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한 아이가 불이 난 집에서 극적으로 탈출했지만 그 아이의 부모는 모두 불길 속에서 사라졌다. 그리고 그 아이를 구해준 것은 바로 그 집에서 키우던 개였다. 그때도 사람들은 개의 충성심에 감탄했지만 아이는 개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고 결국 그 개는 홀로 병원에서 쓸쓸히 죽음을 맞이했다. 시간이 흘러 그 아이는 어떻게 되었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저 소문만 무성할 뿐이었다. 그 사건과 오늘 일이 묘하게 겹쳐졌다.
이튿날 아침, 지우는 개를 다시 살폈다. 개는 밤새 편안하게 잠든 듯 보였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병원 안으로 스며들었고 개의 털은 햇빛을 받아 윤기나게 빛났다. 지우는 개에게 영림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영림은 영혼을 의미하기도 하고 영리한님이라는 뜻도 있었다. 지우는 이 개가 자신에게 어떤 영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병원 문을 열고 거리로 나섰다. 어제 그 사고 현장을 다시 한번 가보기 위해서였다. 혹시라도 그 소녀에 대한 단서라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 때문이었다. 거리는 어제와 다름없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다. 사람들은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분주히 움직였다. 사고 현장에는 어제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빗물은 말끔히 사라졌고 아스팔트는 건조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지훈의 마음속에는 어제의 잔상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그는 주변 상인들에게 혹시 그 소녀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는지 물었지만 대부분 고개를 저었다. 어떤 상인은 그 소녀가 늘 혼자였고 그림자처럼 조용히 다녔다고 말했다. 이상한 아이예요. 친구도 없어 보이고 늘 우울해 보여요. 한 가게 주인이 말했다. 근데 그렇게 차가운 애인 줄은 몰랐네요. 걔가 죽을 뻔했는데 지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어쩌면 그 소녀는 알려지지 않은 깊은 아픔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문득 고개를 들어 민서가 사라졌던 방향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고층 빌딩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다. 그 빌딩들 중 어디엔가 그녀가 살고 있을 터였다. 그의 시선이 한 곳에 멈췄다. 거대한 유리 건물이었다. 그 건물 위에는 한울그룹이라는 간판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는 그 그룹에 대해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 최근 몇 년간 회장 일가의 불운한 사고들이 끊이지 않아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던 곳이었다. 회장과 그의 아들, 며느리까지 모두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남은 유일한 직계는 어린 손녀뿐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지우는 갑자기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그 손녀의 나이가 민서와 비슷했던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이름도 어디선가 들어본 적 있는 듯했다. 김민서. 그는 자신의 직감이 예사롭지 않음을 느꼈다. 어쩌면 그 소녀의 과거와 이 모든 사건들 사이에 자신이 상상하는 것 이상의 거대한 연결고리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강렬한 예감이 들었다. 그의 시선은 다시 한번 한울그룹 빌딩으로 향했다. 그 거대한 건물은 마치 깊은 비밀을 간직한 채 묵묵히 서 있는 거인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 비밀의 한가운데 차가운 눈빛을 가진 소녀 김민서가 서 있을 것만 같았다. 민서의 삶은 언제나 회색빛이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차가운 도시의 공기가 그녀를 감쌌고 밤에는 끝없는 악몽이 그녀를 옥죄었다. 그녀는 세상과 단절된 섬처럼 살았다. 어제 버스 사고 현장에서 보여준 냉담함은 그녀의 본 모습이라기보다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쌓아 올린 두터운 벽에 가까웠다. 그녀의 내면에는 걷잡을 수 없는 슬픔과 알 수 없는 공포가 뒤섞여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존재했다. 사고 이후 그녀에 대한 낯선 시선과 수군거림은 더욱 심해졌다. 아파트 단지 안에서는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멈춰서서 소공어렸다. 저 아이가 그 애라며 걔를 그렇게 두고 가다니 정말 잔인해. 그들의 시선은 비난과 함께 호기심, 그리고 일말의 두려움을 담고 있었다. 그들은 민서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고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인 경계심을 드러냈다. 특히
민서가 나타나면 개들이 유난히 지저대거나 움츠러든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개가 사람을 알아본다더니 저 아이한테는 귀신이라도 붙었나 봐. 터무니없는 이야기들이 살을 붙여 퍼져나갔고 민서는 의도치 않게 동네의 기이한 존재가 되어갔다. 그녀의 가족에게 드리워진 불운의 그림자가 이제는 그녀 자신을 직접적으로 겨냥하는 듯했다. 민서에게는 개의 존재 자체가 공포였다. 어린 시절부터 그녀는 개를 보면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 불안감은 단순한 두려움을 넘어선 마치 뼛속 깊이 각인된 듯한 본능적인 거부감이었다. 특히 그녀를 구해준 그 개를 다시 떠올리면 차가운 공포가 심장을 얼어붙게 했다. 버스 사고 현장에서 그 개의 눈을 마주쳤을 때 그녀는 섬뜩한 기시감에 휩싸였다. 그 눈빛은 너무나 익숙하면서도 동시에 그녀가 평생 외면하고 싶었던 어떤 것을 상기시키는 듯했다. 밤마다 그녀는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는 항상 불길이 치솟는 오래된 한옥과 그 불길 속에서 울부짖는 개 한 마리의 형상이 등장했다. 검은 연기 속에서 개의 형상은 흐릿하게 일그러졌지만 그 개의 눈은 선명하게 그녀를 응시했다. 그 눈빛 속에는 원망과 슬픔, 그리고 알 수 없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꿈은 항상 절규와 함께 끝났다. 잠에서 깨면 온몸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고 심장은 광란하듯 뛰었다. 그녀는 그 꿈이 단순한 악몽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것은 그녀가 잃어버린 기억의 파편, 봉인된 과거의 한 조각이었다. 민서는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커튼을 쳐서 햇빛을 가리고 외부와의 모든 접촉을 차단했다. 그녀의 유일한 안식처는 책들이었다. 도서관에서 빌려온 두꺼운 고전 문학들을 읽으며 그녀는 현실의 고통을 잠시나마 잊으려 했다. 책 속의 세상은 그녀의 현실보다 훨씬 따뜻하고 이해할 수 있는 곳이었다. 하지만 아무리 외면하려 해도 세상은 그녀를 가만두지 않았다. 며칠 후 민서의 집 현관벨이 울렸다. 그녀는 문을 열지 않고 숨을 죽였다. 이내 문 밖에서 차분하고 낮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안녕하세요. 김민서 씨 댁 맞으시죠? 저는 인근 동물병원 수의사 박지훈입니다. 지난번 버스 사고 때 김민서 씨를 구해준 개 기억하시죠? 그 개가 많이 다쳐서 저희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민서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개의 존재를 다시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그녀는 벽에 바싹 기대선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지우는 한참을 더 기다리다가 포기한 듯 발걸음을 돌렸다. 그의 발자국 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민서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창밖으로 지훈이 골목을 벗어나는 뒷모습을 보았다. 그는 개의 안전을 걱정하는 듯한 얼굴이었다. 며칠 후 지훈은 다시 민서의 집을 찾아왔다. 이번에는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다. 상자 안에는 따뜻한 우유와 부드러운 빵이 담겨 있었다. 그는 문 앞에 상자를 조용히 놓아두고는 쪽지 한 장을 남겼다. 영림이가 많이 좋아졌어요. 회복이 빨라요. 혹시 영림이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 병원에 들러주세요. 부담 가지지 마세요. 박지훈 드림. 영림. 민서는 그 이름을 속으로 되뇌었다. 그 개에게 이름이 생겼다는 사실이 왠지 모르게 불편했다. 그녀는 그 개와의 모든 연결고리를 끊고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이끌림에 쪽지를 들고 잠시 망설였다. 왜 자신을 구해준 개에게 죄책감 대신 이런 감정이 드는지 그녀 자신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날 밤 민서는 다시 악몽에 시달렸다. 이번에는 꿈속의 개가 더 선명하게 보였다. 털은 검은색이었고
목에는 낡은 가죽 목줄이 채워져 있었다. 개의 눈은 여전히 슬픔과 원망을 담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개의 주위에 한 작은 소녀가 서 있었다. 자신과 꼭 닮은 소녀였다. 소녀는 불길 속에서 개를 향해 손을 뻗었지만 이내 절규하며 무너져 내렸다. 꿈은 언제나 그 절규와 함께 그녀를 잠에서 깨어나게 했다. 민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악몽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았다. 이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다. 분명 과거의 어떤 사건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늘 개가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민서는 평소와 다르게 집 밖으로 나섰다. 그녀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어제 지훈이 다녀간 동물병원 쪽으로 향했다. 그녀는 멀리서 병원 간판을 응시했다. 행복한 동행동물병원. 이름부터 따뜻함이 느껴지는 곳이었다. 그녀는 병원 앞을 서성였다. 들어갈 용기는 없었다. 그녀는 그저 병원 문 너머로 보이는 영림이의 모습을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때 병원 문이 열리고 지훈이 밖으로 나왔다. 그는 민서를 발견하고는 반가운 표정을 지었다. 김민서 씨, 영림이 보러 오셨어요. 민서는 당황하여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던 길이었어요. 지훈은 그녀의 말을 믿지 않는다는 듯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영림이도 김민서 씨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는 병원 안으로 들어가 영림이를 데리고 나왔다. 영림이는 한쪽 다리에 깁스를 하고 있었지만 지훈의 품에 안겨 민서를 향해 고개를 흔들었다. 그 개의 눈은 여전히 깊고 알 수 없는 빛을 띠고 있었다. 민서는 무심코 그 개의 눈을 마주쳤다.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어떤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어린 시절 자신을 향해 꼬리를 흔들던 검은 개, 그리고 따뜻한 손길로 자신을 쓰다듬어 주던 어머니의 얼굴. 민서는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기억의 조각들이 그녀를 혼란스럽게 했다. 그녀는 여전히 영림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그녀의 심장 속에서 차가운 불안감과 뜨거운 호기심이 동시에 뒤섞여 소용돌이쳤다. 김민서 씨, 혹시 걔에게 무슨 안 좋은 기억이라도 있으세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연민과 걱정이 묻어 있었다. 민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바닥을 향했다. 영림이는 김민서 씨를 구해줬어요. 그 행동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지훈은 영림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혹시 영림이가 김민서 씨에게 뭔가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 건 아닐까요? 지훈의 말은 민서의 마음을 흔들었다. 해주고 싶은 말이라니. 걔가 하지만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그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할 수 없었다. 그녀를 괴롭히는 악몽, 그리고 영림이의 기묘한 눈빛, 그 모든 것이 어떤 연결고리를 암시하는 듯했다. 그녀는 차마 영림이를 만져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저는 가봐야겠어요. 민서는 서둘러 몸을 돌렸다. 언제든 다시 오세요. 지훈은 그녀의 뒷모습에 대고 말했다. 민서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빠르게 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마음속은 복잡했다. 그녀를 따라오는 듯한 영림이의 시선을 느끼며 그녀는 마치 쫓기는 듯한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날 이후 민서는 영림이에 대한 소문을 의식적으로 피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녀를 따라다녔다. 그녀의 집안에 드리워진 불운의 그림자. 특히 개와 관련된 기이한 소문들은 그녀를 더욱 고립시켰다. 한울그룹 김 회장 일개 불행이 끊이지 않는 건 다 그 저주받은 개 때문이래.
그 집안 사람들이 키우던 개들이 다 비명횡사했다는 소문도 있어. 그래서 그 손녀도 개를 싫어하는 건가 불행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는 거지. 민서는 우연히 들려오는 이야기들을 들으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저주받은 개 그녀는 자신을 괴롭히는 악몽 속의 개와 그 소문 속의 개가 연결되어 있다는 섬뜩한 예감을 지울 수 없었다. 그녀는 인터넷을 통해 한울그룹과 관련된 뉴스 기사들을 찾아보았다. 몇 년 전 회장 부부의 교통사고, 이어진 회장의 갑작스러운 사망, 그리고 그들의 유일한 직계 후손인 김민서라는 이름. 뉴스 기사들 속에는 가족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는데 거기에는 민서의 부모와 할아버지, 그리고 어린 민서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사진 한 구석에는 어렴풋이 검은 개의 형상이 보였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민서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것은 그녀의 악몽 속에서 본 그 개와 너무나 흡사했다. 그녀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몇몇 오래된 포럼에는 한울그룹 일개에 대한 기이한 소문들이 떠돌고 있었다. 그중 하나는 회장 집안에서 대대로 키우던 특정 품종의 개들이 번번이 불운한 사고를 당했고, 그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집안에 큰 불행이 닥쳤다는 내용이었다. 사람들은 그것을 개에게 씌인 저주라고 불렀다. 민서는 공포에 질려 화면을 껐다. 저주라니, 불과 며칠 전 그녀를 구해준 그 개는 어쩌면 그녀의 가족을 둘러싼 거대한 비극의 열쇠를 쥐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생각이 들었다. 그녀가 그 개를 외면했던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트라우마 때문만은 아닐지도 모른다. 무의식적으로 그녀는 그 개가 가져올 수 있는 불행을 두려워했던 것일까. 그날 밤 민서의 악몽은 더욱 생생하고 끔찍하게 변했다. 불타는 집, 연기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는 개, 그리고 비명 지르는 어린 소녀. 이번에는 소녀의 절규가 영원히 사라져 다시는 나타나지 마 라는 분명한 외침으로 들렸다. 그리고 꿈속의 개는 그 외침을 듣고 슬픈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불길 속으로 사라졌다. 그 개의 목에 채워진 낡은 가죽 목줄에는 희미하게 새겨진 글자가 보였다. 영님. 민서는 잠에서 깨자마자 벌떡 일어났다. 그녀는 온몸을 떨었다. 영원히 사라져 다시는 나타나지 마. 그 외침은 분명 자신의 목소리였다. 과거의 자신이 개를 저주했던 것인가?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더 이상 이 모든 것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영님이 그 개에게 직접 그 진실을 물어봐야 할 것 같았다. 비록 불가능한 일임을 알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그 개를 향해 강하게 이끌리고 있었다. 그 순간 지훈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는 영림이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다. 어쩌면 그 개는 정말로 그녀에게 뭔가 할 말이 있는지도 모른다. 그녀는 천천히 침대에서 내려와 창밖을 바라보았다. 새벽 하늘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먼동이 트기 시작하는 듯 희미한 빛이 보였다. 그 빛은 마치 그녀의 봉인된 과거를 향한 작은 희망의 불씨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으리라 결심했다. 한울그룹 본사는 서울의 중심부에 우뚝 솟아 있었다. 통유리로 된 외벽은 현대적인 차가움을 내뿜었고 그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권력과 탐욕의 그림자가 또아리를 틀고 있었다. 이 거대한 제국의 유일한 생존자인 민서는 사실상 이 모든 부와 명성의 합법적인 상속인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삶은 황금빛 왕관이 아닌 무거운 족수에 가까웠다. 민서의 부모는 5년 전 의문의 교통사고로 함께 세상을 떠났다. 당시 어린 민서는 간신히 살아남았지만 그 사고에 대한 기억은 마치 뿌연 안개처럼 흐릿했다. 그리고 불과 1년 전
그녀의 유일한 피부티였던 할아버지마저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사망했다. 세간에는 연이은 불운이라며 동정의 시선이 쏟아졌지만 민서의 직감은 이 모든 비극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끊임없이 속삭였다. 그녀의 불길한 예감의 중심에는 언제나 이준호, 그녀의 유일한 삼촌이자 한울그룹의 부회장이 있었다. 이준호는 겉으로는 자상하고 능력 있는 사업가처럼 보였지만 민서는 그의 눈빛 속에서 섬뜩한 탐욕과 냉정함을 읽어낼 수 있었다. 할아버지의 사망 이후 그는 민서의 후견인 자격을 얻어 그녀의 재산권을 관리하고 있었다. 법적으로 민서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모든 권한은 이준회에게 있었다. 한울그룹은 최근 대규모 상속 문제로 시끄러웠다. 회장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함께 막대한 유산의 향방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준호는 자신이 모든 것을 승계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적으로 민서가 유일한 직계 상속인이었다. 그는 민서를 회유하고 압박하며 어떻게든 그녀에게서 상속권을 포기하게 만들려 애썼다. 민서는 자신의 주변을 맴도는 이준호의 시선을 느끼며 항상 불안에 떨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불행을 바라고 있으며 심지어는 이 모든 비극의 배후에 그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너무나 어렸고 세상 물정에 어두웠으며 무엇보다 혼자였다. 그녀를 믿어줄 사람도 그녀를 보호해줄 사람도 없었다. 어느 날 민서는 우연히 이준호의 서재에 놓인 오래된 서류를 발견했다. 그것은 할아버지가 생전에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유언장이었다. 유언장에는 민서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지만 마지막 부분에는 희미하게 지워진 문장이 있었다. 지워진 글씨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만약 민서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시 모든 재산은 사회에 환원한다 라는 내용이 얼핏 보였다. 민서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이준호가 이 사실을 알고 유언장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는 민서에게 해를 가할 계획을 세우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확신이 들었다. 한편 박지우는 영림이의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영림이는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하고 있었다. 지우는 영림이의 다리에 감은 붕대를 갈아주며 조심스럽게 살폈다. 영림이는 이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이는 표정으로 지훈의 손길을 받아들였다. 영림아, 너 정말 대단해. 어떻게 그렇게 용감하게 뛰어들 수 있었니? 지훈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때 영림이의 목덜미 부근에서 희미한 상처 자국을 발견했다. 털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 오래된 상처였다. 마치 어떤 날카로운 것에 긁힌 듯한 혹은 불에 데인 듯한 흔적이었다. 지우는 그 상처를 자세히 살폈다. 그리고 순간 그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어린 시절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아주 오래전 그가 초등학교 저학년이었을 때였다. 그는 동네에서 불이 난 집을 본 적이 있었다. 큰 저택이었는데 불길이 너무 거세서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다. 나중에 들으니 그 집은 한울그룹 회장의 본가였다. 그때 그 불길 속에서 한 마리의 검은 개가 극적으로 탈출했고 그 개는 온몸에 화상을 입고 있었다. 그 개의 목덜미에도 비슷한 상처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했다. 당시 동네 사람들은 그 개가 귀신 들린 개라며 기피했고 결국 개는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죽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지우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설마 그는 영림이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다. 영림이의 눈빛은 마치 무언가를 아는 듯 깊고 오래된 슬픔을 담고 있었다. 그 순간 지우는 강렬한 확신에 사로잡혔다. 이 영림이는 바로 그 오래전 한울그룹 회장 저택 화재 현장에서 탈출했던 그 개였다.
그리고 그 개는 민서와 깊은 연관이 있을 터였다. 지우는 즉시 예전 신문 기사와 온라인 기록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한울그룹 회장 저택 화재, 검색창에 키워드를 입력하자 수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5년 전 민서 부모의 교통사고 이전에 민서의 할머니가 살았던 저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기사가 있었다. 그 화재로 할머니는 돌아가셨고 저택은 전소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그 기사들 속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불길 속에서 간신히 빠져나온 검은 개의 모습이었다. 비록 흐릿했지만 영림이와 너무나 흡사했다. 특히 목덜미의 상처 자국은 완벽하게 일치했다. 그는 또 다른 사실을 발견했다. 당시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몇몇 증거물들이 석연치 않은 점이 많았다는 내용이었다. 단순한 전기합선으로 인한 화재라고 결론이 났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고의적인 방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곧바로 수사는 종결되었고 모든 의혹은 묻혀버렸다. 지우는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일 리 없었다. 5년 전 민서의 부모의 교통사고, 그리고 그보다 앞선 한울그룹 저택의 화재, 그리고 그 두 사건 사이에 항상 존재했던 검은 개. 이 모든 비극의 중심에 이준호가 있다는 강한 의심이 들었다. 그는 민서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민서가 개를 극도로 싫어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에게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과연 옳을까? 그녀의 트라우마를 다시 건드리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 영림이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그녀를 구한 영웅이자 그녀 가족의 비극을 목격한 유일한 생존자일지도 몰랐다. 지우는 민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민서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는 문자를 남겼다. 김민서 씨, 드릴 말씀이 있어요. 영림이와 김민서 씨 가족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꼭 만나야 할 것 같아요. 민서는 지훈의 문자를 받고 불안감에 휩싸였다. 영림이와 김민서 씨 가족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라는 문구는 그녀의 악몽 속에서 본 진실과 연결되어 있음을 암시하는 듯했다. 그녀는 망설였다.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를 짓누르던 오랜 짐을 내려놓을 기회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녀는 깊은 고민 끝에 지훈에게 답장을 보냈다. 어디서 만나야 할까요? 다음 날 민서는 지훈이 알려준 카페로 향했다. 카페는 한적하고 조용한 곳이었다. 지훈은 이미 와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영림이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김민서 씨, 와주셔서 감사해요. 지훈이 먼저 말을 꺼냈다. 민서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은 자연스럽게 사진 속 영림이에게로 향했다. 혹시 이게 기억나세요? 지훈은 영림이의 어릴 적 사진 한 장을 내밀었다. 사진 속 영림이는 아직 어렸지만 특유의 눈빛은 지금과 변함없었다. 그리고 그 개의 목에는 낡은 가죽 목줄이 채워져 있었다. 그 목줄에는 영림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민서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악몽 속에서 본 그 개였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부정하려 했지만 이미 그녀의 심장은 격렬하게 반응하고 있었다. 이 개는 5년 전 한울그룹 저택 화재 현장에서 살아남은 개입니다. 당시 언론에서는 단순한 사고라고 보도했지만 저는 이 개를 통해 진실을 알아냈습니다. 지훈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개의 목덜미에 있는 상처, 제가 어릴 때 그 화재 현장에서 본 개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개는 김민서 씨 가족의 개였습니다. 당신의 할머니가 아끼던 개였죠. 민서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다. 그녀의 눈은 크게 뜨였다. 잃어버린 기억의 조각들이 마치 퍼즐처럼 맞춰지는 듯했다. 화재, 할머니, 개, 그리고 자신의 절규, 이름이 영림이었어요.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꿈에서 들었어요. 제가 그 이름을 불렀어요. 지우는 놀란 눈으로 민서를 바라보았다. 맞아요. 그 개의 이름은 영림입니다. 김민서 씨가 기억하는군요. 민서의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라기보다는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고통과 혼란이 터져나오는 듯한 눈물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악몽이 단순한 꿈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그것은 그녀의 무의식 속에 깊이 봉인되어 있던 잔혹한 진실의 메아리였다. 제가 그 아이였어요. 불길 속에서 개를 저주했어요. 영원히 사라지라고. 민서는 흐느끼며 말했다. 죄책감과 후회가 그녀의 마음을 짓눌렀다. 그녀를 구해준 개를 그녀는 저주했던 것이다. 아니에요. 김민서 씨, 당신은 어린아이였어요. 공포에 질려 그랬을 겁니다. 지우는 민서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다. 그의 손길은 따뜻하고 진심이었다. 영림이는 제 부모님과 할머니의 죽음에 대해 알고 있을 거예요. 그 화재는 사고가 아니었어요. 분명히. 민서는 흐느낌 속에서도 또렷하게 말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이제 두려움 대신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강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녀의 오랜 악몽이 이제 진실을 향한 단서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영림이가 있었고 이제는 지훈도 있었다. 그 순간 카페 문이 열리고 이준호가 들어섰다. 그는 민서와 지훈을 발견하고는 섬뜩한 미소를 지었다. 민서야, 여기서 뭐 하는 거니? 이 한가한 시간에 수의사 양반과 앉아있을 여유가 있었나?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비난이 숨겨져 있었다. 그의 눈빛은 민서의 손에 들린 영림이 사진과 지훈의 얼굴을 번갈아 훑었다. 민서와 지훈의 만남을 우연히 알게 된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따라온 것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등장은 이 모든 대화가 더 이상 비밀이 아님을 암시했다. 민서의 표정은 순간 굳어졌고 지훈은 그녀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이제 진실을 향한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임을 직감했다. 이준호의 등장은 카페의 아늑한 분위기를 순식간에 차가운 긴장감으로 물들였다. 그의 눈은 민서와 지훈을 번갈아 가며 훑었고 입술에는 미소 같으면서도 비웃음 같은 모호한 표정이 걸려 있었다. 민서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준호가 자신들의 대화를 얼마나 들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의 표정은 이미 모든 것을 꿰뚫고 있는 듯했다. 민서야, 네가 이렇게 한가하게 시간을 보낼 때가 아니지 않니? 상속 문제로 처리해야 할 서류가 산더미인데 말이야. 이준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뼈아픈 비난을 담고 있었다. 그는 민서의 후견인으로서 그녀의 삶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고 그 권한을 이용해 민서를 압박하고 통제하려 했다. 민서는 애써 감정을 숨기려 했지만 그녀의 손은 지훈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지훈은 그녀의 떨림을 느끼고는 이준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 씨, 저는 박지훈입니다. 민서 씨의 부탁으로 영림이의 건강 상태를 설명해 드리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일부러 더 침착하고 예의 바르게 대답하며 상황을 완화시키려 했다. 영림이, 그게 말하는 건가? 길거리에서 주워온 개에게도 그렇게나 정성을 들이는군. 이준호는 비아냥거리듯 말했다. 그의 시선은 사진 속 영림이에게 잠시 머물렀지만 그 안에는 혐오감이 역력했다.
하지만 민서야, 너는 걔를 싫어했잖아. 갑자기 무슨 심경의 변화라도 생긴 거니? 그의 질문은 날카로웠고 민서의 내면을 꿰뚫으려는 듯 했다. 민서는 고개를 들고 이준호의 눈을 응시했다.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다는 듯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삼촌, 제가 무엇을 하든 삼촌이 상관할 바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이준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민서의 변화된 태도에 당황한 듯 보였다. 네가 감히 지금 삼촌에게 대드는 거니? 내가 너를 지금까지 어떻게 키웠는데? 그의 목소리가 점차 싸늘하게 변했다. 삼촌. 영림이의 목덜미에 있는 상처. 기억하세요. 그리고 오래전 한울그룹 저택에서 일어났던 화재. 기억하세요. 민서는 이준호의 눈을 피하지 않고 질문했다. 그녀의 질문은 마치 비수가 되어 이준호의 심장을 꿰뚫는 듯 했다. 이준호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고 입술은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이미 그의 내면은 흔들리고 있었다.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니? 오래된 사고를 왜 지금 와서 들추는 거야? 너 머리를 다친 건 아니겠지? 그는 목소리를 높여 민서의 말을 끊으려 했다. 삼촌은 그 사고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제가 잃어버린 기억도, 영림이가 아는 진실도 모두 삼촌 손 안에 있겠죠. 민서는 더욱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의 말은 이준호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비밀을 건드리는 것이었다. 이준호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내까지 게 뭘 안다고 짓거리는 거야. 주제를 알아라. 민서야, 넌 그저 나약한 애송이에 불과해. 그는 테이블을 내리치며 소리쳤다.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이 놀라 그들을 바라보았다. 지우는 민서의 어깨를 감싸며 그녀를 보호하듯 앞으로 나섰다. 이준호 씨,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덮으려 해도 말이죠. 이준호는 지훈을 경멸하듯 바라보았다. 흥, 일개 수의사 나부랭이가 뭘 안다고 건방지게 끼어들어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안 그러면 내 병원 문 닫게 만들 거야. 그는 노골적으로 협박했다. 저를 협박하셔도 소용없습니다. 저는 민서 씨를 도울 겁니다. 지우는 흔들림 없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이준호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않았다. 그는 민서를 노려보며 마치 그녀에게 경고하듯 싸늘한 미소를 지었다. 네가 감히 나를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네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거다. 그는 차갑게 쏘아붙이고는 카페를 나섰다. 그의 뒷모습에서는 섬뜩한 살기가 느껴졌다. 이준호가 사라지자 민서의 몸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그녀는 주저앉을 뻔했지만 지훈이 그녀를 단단히 붙잡았다. 괜찮아요. 민서 씨, 이준호는 지금 당황한 거예요. 우리가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증거죠. 민서는 눈물을 글썽이며 지훈을 바라보았다. 지훈 씨, 고마워요. 제가 너무 무서웠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그리고 영림이도 함께 할 겁니다. 지훈은 따뜻하게 그녀를 위로했다. 그의 존재는 민서에게 커다란 안도감을 주었다. 그녀는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안정감을 느꼈다. 그날 이후 민서와 지훈은 본격적으로 이준호의 비리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들은 5년 전 민서의 부모의 교통사고 기록과 할아버지의 사망 기록을 다시 조사했다. 경찰 보고서에는 단순 사고로 종결되어 있었지만 몇몇 의문점들이 눈에 띄었다. 특히 교통사고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의 진술이 오락가락했고
할아버지의 부검 보고서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다. 지훈은 영림이의 존재가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다고 확신했다. 영림이는 당시 화재 현장과 민서 부모의 사고 현장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비록 걔가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어쩌면 그녀에게 기억의 단서를 제공해 줄 수 있을지도 몰랐다. 민서는 매일 동물병원에 들러 영림이를 만났다. 처음에는 여전히 어색하고 두려움이 앞섰지만 영림이의 따뜻한 눈빛과 자신을 향한 애정은 그녀의 마음을 서서히 녹였다. 영림이는 민서가 다가갈 때마다 꼬리를 흔들며 그녀의 손을 핥았다. 그 개의 행동 속에는 용서와 위로, 그리고 깊은 연민이 담겨 있는 듯했다. 민서는 영림이를 쓰다듬으며 자신의 과거를 속삭였다. 잃어버린 기억의 조각들을 맞춰 나가려는 듯 그녀는 영림이에게 끊임없이 질문했다. 영림아, 그날 불이 난 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엄마? 아빠는 왜? 영림이는 민서의 말을 알아듣는 듯 그녀의 손에 코를 비볐다. 그리고 낑낑거리는 소리를 내며 민서의 옷자락을 물고 끌었다. 민서는 영림이의 행동을 따라갔다. 영림이는 병원 한 구석에 있는 낡은 서랍장을 향해 그녀를 이끌었다. 여기에 뭐가 있는데 민서가 의아해하며 서랍장을 열었다. 서랍장 안에는 잡동사니들이 가득했지만 영림이는 끈질기게 발로 특정 칸을 긁었다. 민서는 영림이의 행동을 따라 그 칸을 뒤졌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낡고 빛바랜 천조각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오래된 강아지 옷 조각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작고 낡은 금속 목걸이 하나가 떨어져 나왔다. 목걸이는 검게 그을려 있었고 한쪽은 심하게 부서져 있었다. 하지만 민서는 그 목걸이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것은 그녀의 악몽 속에서 불타는 집에서 탈출하던 개가 목에 걸고 있던 그 목걸이였다. 그리고 목걸이 뒷면에는 희미하게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우리의 영원한 수호자 영림. 민서는 목걸이를 꽉 움켜쥐었다. 이것은 단순한 목걸이가 아니었다. 화재 현장에서 영림이가 가지고 나온 유일한 유품이자 그녀 가족의 비극을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그리고 그 목걸이에는 할머니가 직접 새긴 듯한 작은 문양도 있었다. 그 문양은 한울그룹의 옛 로고와 비슷했다. 영림아, 네가 이걸 가지고 있었어. 고마워. 정말 고마워. 민서는 영림이를 끌어안고 흐느꼈다. 그녀는 비로소 영림이를 온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오랜 시간 그녀를 짓눌렀던 공포와 죄책감이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듯했다. 지훈은 민서와 영림이의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의 눈에는 따뜻한 감동이 서려 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 목걸이가 단순한 증거가 아니라 민서의 잃어버린 기억을 완전히 되찾아 줄 열쇠가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을 통해 민서는 비로소 자신을 억압하던 모든 것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을 터였다. 이준호는 민서와 지훈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의 부하들은 민서가 동물병원을 드나들고 지훈과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했다. 특히 영림이라는 개의 존재가 그에게는 가장 큰 불안 요소였다. 그는 그 개가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 개가 자신의 과거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는 민서가 자신을 파헤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했고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준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악마 같은 미소를 지었다. 감히 날 건드려 네가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김민서. 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지시했다. 그 개를 데려와. 그리고 그 수의사 놈도 조용히 처리해. 그의 목소리에는 섬뜩한 살기가 담겨 있었다. 민서와 지훈은
영림이에게서 얻은 목걸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정보를 찾아 나섰다. 그들은 오래된 가족 사진들을 다시 살펴보며 목걸이의 문양과 유사한 흔적들을 찾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민서의 할머니가 남긴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다. 일기장에는 할머니의 필체로 한울그룹의 재산 상속 문제와 이준호의 야심에 대한 불안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할머니는 이준호가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심지어 그들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불길한 예감을 기록해 놓았다. 일기장 곳곳에는 이준호가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계획하고 있는 불법적인 내용들도 암시되어 있었다. 특히 민서의 눈길을 끈 것은 한 구절이었다. 내 영림이가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 언젠가 영림이가 모든 진실을 밝혀줄 것이다. 민서는 일기장을 읽으며 소름이 돋았다. 할머니는 이미 이준호의 계략을 알고 있었고 영림이에게 어떤 중요한 임무를 맡겼던 것일까? 그녀는 영림이를 바라보았다. 영림이는 민서의 옆에 앉아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 개의 눈빛은 마치 오랜 세월 동안 비밀을 간직한 채 인내해온 현자처럼 느껴졌다. 그때 민서의 휴대폰으로 이준호에게서 문자가 왔다. 내일 저녁 한울그룹 본사로 와라. 중요한 이야기를 할 것이다. 단, 혼자 와야 한다. 민서는 지훈과 얼굴을 마주보았다. 이것은 분명 함정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준호가 직접 모든 것을 밝힐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민서는 망설임 없이 결심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숨거나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진실을 밝히고 가족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그리고 영림이가 지켜온 비밀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 그녀는 그 싸움에 직접 나설 것이었다. 지훈은 그녀의 결정을 존중하며 그녀를 도울 모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준호의 계략을 역이용할 준비를 했다. 이준호의 최후 통첩은 민서의 마음에 폭풍우를 몰고 왔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단단한 결의를 심어주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으리라. 이제는 맞서 싸울 차례였다. 그녀는 지훈과 함께 이준호의 계략을 역이용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첫 번째 목표는 할머니의 일기장과 영림이의 목걸이가 지닌 진정한 의미를 파헤치는 것이었다. 특히 목걸이에 새겨진 한울그룹의 옛 로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왜 할머니가 영원한 수호자라는 문구를 새겼는지 알아내야 했다. 그들은 먼저 오래된 한울그룹의 자료들을 뒤졌다. 수십 년 전의 기업 보고서, 홍보 자료, 심지어는 옛날 신문 기사까지 샅샅이 찾아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30년 전 한울그룹의 창립기념 특별판에 실린 작은 기사에서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다. 기사에는 당시 회장이었던 민서의 증조부가 기업의 상징으로 불의 고리 문양을 사용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불의 고리는 역경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열정과 불굴의 정신을 상징한다고 했다. 영림이의 목걸이에 새겨진 문양은 바로 이 불의 고리 문양과 놀랍도록 흡사했다. 이게 할머니가 직접 새긴 거라면 이건 할머니의 경고였을 거예요. 민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준호 삼촌이 가로챈 재산에 대한 경고, 그리고 영림이가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증거. 그렇다면 이 목걸이와 일기장이 단순한 유품이 아니라 이준호의 불법적인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지훈이 확신의 찬 목소리로 말했다. 특히 할머니의 일기장에 재산 편취와 관련된 구체적인 언급이 있다면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됩니다. 민서는 다시 한번 할머니의 일기장을 꺼내 들었다. 할머니는 글씨는 비록 희미했지만 그 안에는 이준호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할아버지의 유언장을 위조하려 했고 심지어 민서의 부모의 사업 자금을 빼돌려
자신의 해외 비자금으로 활용했다는 정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할머니는 이 모든 사실을 민서가 성년이 되면 알려주려 했지만 불행히도 그녀는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화재로 세상을 떠났다. 일기장 속에는 한울그룹의 비자금 계좌번호와 해외 페이퍼 컴퍼니의 이름까지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비리 뒤에는 이준호의 이름이 선명하게 언급되어 있었다. 할머니는 이준호가 그룹의 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만들고 그 자금으로 정치권의 로비를 벌이며 자신의 입지를 다지려 했다는 사실도 적어두었다. 민서는 일기장을 읽으며 분노에 떨었다. 자신의 가족을 파멸로 이끈 모든 비극의 배후에는 이준호의 끝없는 탐욕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 순간 민서는 영림이를 바라보았다. 영림이는 민서의 옆에 조용히 앉아 그녀의 얼굴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 개의 눈빛은 마치 이제야 알았구나 라고 말하는 듯했다. 민서는 영림이의 털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영림아, 네가 지켜본 진실을 이제 내가 밝힐게. 할머니의 뜻을 내가 이을게. 지우는 민서의 결의를 보고 안도했다. 이제 중요한 건 이 증거들을 세상에 어떻게 드러내느냐 하는 겁니다. 이준호는 우리가 움직인다는 것을 알았으니 분명히 방해할 거예요. 삼촌이 내일 한울그룹 본사로 오라고 했어요. 혼자 오라고 했지만 이건 분명 함정일 거예요. 민서가 말했다. 그럼 그 함정을 역이용하는 겁니다. 지훈이 눈을 빛내며 말했다. 우리는 이 모든 증거를 들고 이준호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준호의 모든 죄를 세상에 폭로할 증인들을 모으는 거죠. 두 사람은 즉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지훈은 자신이 아는 정의로운 기자들과 연락을 취했다. 한울그룹의 비리에 대해 오래전부터 취재해왔던 기자들이었다. 그들은 이준호의 불법적인 행동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오랜 시간 노력했지만 번번이 실패해왔다. 민서와 지훈은 기자들에게 할머니의 일기장과 영림이의 목걸이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했다. 기자들은 이 이야기에 흥분했고 자신들이 그동안 모아왔던 이준호 관련 자료들과 함께 진실을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또한 지훈은 오래전 한울그룹 저택 화재 현장에서 근무했던 소방관들을 수소문했다. 그중 한 명은 이미 은퇴했지만 당시 화재 조사가 석연치 않게 종결된 것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었다. 그는 민서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알고 있는 몇 가지 사실들을 털어놓았다. 특히 화재 현장에서 발화 지점이 여러 곳이었다는 점, 그리고 당시 현장에 수상한 인물이 있었다는 증언은 이준호가 고의적으로 방화를 저질렀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었다. 민서와 지훈은 이 모든 것을 비밀리에 진행했다. 이준호의 눈과 귀가 사방에 깔려 있을 것이기에 그들은 극도로 조심해야 했다. 민서는 이준호에게 내일 만나겠다는 짧은 답장을 보냈다. 이준호는 민서가 자신의 함정에 걸려든다고 생각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을 터였다. 그날 밤 민서는 영림이와 함께 있었다. 영림이는 여전히 한쪽 다리에 깁스를 하고 있었지만 민서의 옆에 바싹 붙어 그녀에게 위로를 전하는 듯했다. 민서는 영림이의 따뜻한 천을 느끼며 불안감을 떨쳐내려 노력했다. 그녀는 영림이에게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영림아, 할머니는 너를 정말 아끼셨어. 나한테도 늘 너 자랑만 하셨지. 네가 우리 가족의 수호자라고. 그런데 내가 널 미워했어. 너무 무서워서. 미안해. 영림아, 정말 미안해. 영림이는 민서의 눈물을 핥으며 그녀의 볼에 머리를 비볐다. 그 개의 눈빛에는 용서와 함께 민서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이 담겨 있었다. 민서는 영림이의 따뜻한 사랑에 위로를 받았다.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영림이가 그녀의 곁에 있었고 지훈이라는 든든한 조력자도 있었다. 그녀는 두렵지만 동시에 강해지는 것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민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이준호의 전화를 받았다. 민서야, 오늘 저녁 7시 한울그룹 본사 펜트하우스 회의실로 와라.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거다. 혼자 오는 거 잊지 말고. 이준호의 목소리는 자신감에 차 있었다. 네, 삼촌. 민서는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녀의 손에는 할머니의 일기장과 영림이의 목걸이가 든 작은 가방이 들려 있었다. 저녁 6시 30분. 민서는 지훈과 함께 한울그룹 본사 건물 뒤편에 있는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다. 지훈은 마지막으로 민서에게 당부했다. 민서 씨, 이준호가 무슨 말을 하든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가 확보한 증거와 진실이 민서 씨 편입니다. 저는 펜트하우스 층으로 가는 엘리베이터를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해킹해 놓았습니다. 7시 정각에 기자들과 소방관들이 도착할 거예요. 그들이 민서 씨가 있는 층으로 바로 올라갈 수 있도록 조치해 두었습니다. 알겠어요. 지훈 씨, 걱정 마세요. 민서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약하지만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리고 영림이는 제가 안전한 곳에 두었습니다. 민서 씨가 위험해지면 영림이가 김민서 씨를 반드시 도울 겁니다. 지훈은 민서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다. 그의 말에 민서의 마음은 한결 편안해졌다. 7시 정각, 민서는 한울그룹 본사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펜트하우스로 향하는 전용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다. 엘리베이터가 상승하는 동안 민서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지난 5년간의 고통과 악몽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을 끝낼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펜트하우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이준호가 민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회의실 한가운데 놓인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그의 옆에는 2명의 건장한 경호원이 서 있었다. 방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드디어 왔구나. 민서야. 이준호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민서를 맞이했다. 그래, 네가 생각하는 대로 이 모든 비극은 우연이 아니었단다. 이 한울그룹의 모든 것은 원래 내 것이었어야 했어. 너희 부모도, 그리고 네 할아버지도 모두 내가 이뤄놓은 것을 가로채려 했지. 그래서 내가 직접 나선 것뿐이야. 이준호의 뻔뻔한 고백에 민서의 눈빛이 흔들렸다. 하지만 그녀는 애써 냉정을 유지하려 했다. 삼촌, 이 모든 비리를 제가 세상에 폭로할 거예요. 네가 뭘 할 수 있다고 증거라도 있니? 이준호는 비웃으며 말했다. 네가 가진 거라곤 정신병자와 다름없는 망상뿐이지. 아무도 네 말을 믿어주지 않을 거야. 믿지 않을까요? 민서는 이준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삼촌은 모든 것을 착각하고 있어요. 삼촌이 감추려 했던 진실은 이미 세상에 드러날 준비를 마쳤어요.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고 기자들과 은퇴한 소방관 그리고 변호사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의 손에는 카메라와 녹음기가 들려 있었다. 이준호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그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하여 벌떡 일어섰다.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나가, 당장 내보내. 이준호는 경호원들에게 소리쳤지만 경호원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우왕좌왕할 뿐이었다. 이준호 씨, 저희는 한울그룹의 비리와 관련된 제보를 받고 왔습니다. 한 기자가 카메라를 켜고 말했다. 김 회장 일가의 사망 사건과 관련된 진실, 그리고 불법적인 재산 편취에 대한 증거를 저희는 확보했습니다. 민서는 침착하게 가방에서 할머니의 일기장과 영림이의 목걸이를 꺼냈다.
이 일기장에는 삼촌이 저지른 모든 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걸이는 삼촌이 저지른 방화의 현장에서 나온 증거물입니다. 이준호는 눈앞에 펼쳐진 상황에 공포에 질렸다. 그는 민서에게 달려들어 일기장을 빼앗으려 했다. 안 돼, 당장 내놔, 당장. 그 순간 회의실 문이 다시 한번 열리고 영림이가 절뚝거리며 들어섰다. 영림이는 다리에 깁스를 한 채였지만 민서를 보호하려는 듯 이준호와 민서 사이로 뛰어들었다. 영림이는 이준호를 향해 으르렁거렸다. 이준호는 영림이의 예상치 못한 등장에 더욱 경악했다. 저 개가 왜 여기 있어? 이준호의 얼굴은 공포에 질려 일그러졌다. 그는 영림이의 눈을 마주치는 순간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악마 같은 본성이 드러나는 듯한 기시감을 느꼈다. 영림이는 이준호에게 달려들어 그의 바짓가랑이를 물고 놓지 않았다. 이준호 씨, 영림이가 바로 당신의 죄를 증언할 유일한 생존자입니다. 민서가 외쳤다. 영림이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할머니의 죽음도, 부모님의 죽음도, 모두 삼촌의 탐욕 때문이었다는 것을요. 카메라 플래시가 연이어 터졌고 녹음기는 모든 상황을 빠짐없이 기록했다. 이준호는 영림이에게 물린 채 몸부림쳤고 그의 얼굴은 분노와 공포 그리고 수치심으로 뒤범벅되었다. 그의 악랄한 계획은 이제 산산조각 났다. 영림이는 더 이상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을 밝히는 파수꾼이자 잃어버린 정의를 찾아주는 수호자였다. 민서는 영림이의 곁에 서서 눈물을 흘리며 카메라를 향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폭로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억압된 세월을 끝내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이준호의 펜트하우스 회의실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고 기자들의 질문 세례가 빗발쳤다. 이준호는 영림이에게 물린 채 당황과 분노 그리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절망감으로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의 경호원들은 뒤늦게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언론에 생중계되고 있었다. 영림이의 갑작스러운 등장은 이준호에게는 치명적인 변수였고 민서와 지훈에게는 결정적인 한방이었다. 영림이는 이준호의 바짓가랑이를 물고 놓지 않았다. 으르렁거리는 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오랜 시간 억압되어 온 분노와 복수심이 담겨 있는 듯했다. 이준호는 영림이의 눈을 마주치자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마치 그 개의 눈에서 자신의 추악한 죄가 비춰지는 것을 본 것처럼 저 개를 당장 떼어내. 당장 이준호는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다. 그의 체면은 산산조각 났고 그의 위엄은 순식간에 땅에 떨어졌다. 민서는 그 혼란 속에서도 침착하게 할머니의 일기장과 영림이의 목걸이를 들어보였다. 이것은 단순한 유품이 아닙니다. 이준호 씨가 저지른 모든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할머니의 일기장을 펼쳐 이준호의 비자금 계좌번호와 불법적인 거래 내역, 그리고 민서 부모님의 사고와 할머니의 화재 사건에 대한 의혹이 담긴 구체적인 내용을 읽어 내려갔다. 기자들은 민서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고 받아 적었다. 카메라들은 민서와 이준호, 그리고 영림이의 모습을 번갈아가며 촬영했다. 은퇴한 소방관은 민서의 옆에 서서 당시 화재 현장에 석연치 않았던 발화 지점과 수상한 인물에 대한 증언을 덧붙였다. 그의 증언은 이준호가 고의적으로 방화를 저질렀다는 의혹에 더욱 힘을 실어주었다. 궁지에 몰린 이준호는 최후의 발악을 했다. 그는 영림이를 발로 차려 했고 그 순간 지훈이 재빨리 영림이를 끌어안아 보호했다. 감히 그 입을 다물지 못할까.
이준호는 지훈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다. 이준호 씨, 지금 당신이 하는 모든 행동은 언론에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이 모든 증거와 증언은 당신을 법정으로 이끌기에 충분합니다. 이준호는 자신의 상황이 이미 돌이킬 수 없음을 직감했다. 그의 눈빛은 절망과 광기로 번뜩였다. 그는 민서를 향해 달려들었다. 네가 감히 날 이렇게 만들다니. 너도 네 부모처럼 죽어버려야 마땅해. 그 순간 영림이가 다시 한번 이준호에게 달려들어 그의 팔을 물었다. 영림이의 송곳니가 이준호의 팔을 깊숙이 파고들었고 이준호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다. 피가 그의 팔에서 흘러내렸다. 영림이의 눈빛은 이글거리는 불꽃처럼 이준호를 노려보았다. 그것은 단순히 개가 아닌 민서 가족의 원혼이 깃든 수호자의 눈빛이었다. 영림아, 민서는 걱정스러운 듯 영림이를 불렀지만 영림이는 이준호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 순간 지훈은 빠르게 다가가 이준호를 제압했다. 곧이어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언론의 보도를 통해 이준호의 비리와 김 회장 일가의 사망 사건에 대한 재수사 요청이 빗발쳤고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던 것이다. 경찰은 피를 흘리는 이준호를 체포했다. 이준호는 저항하려 했지만 이미 모든 것을 잃은 상태였다. 그는 끌려나가면서도 민서와 영림이를 향해 악에 받친 눈으로 저주를 퍼부었다. 내년은 결코 행복할 수 없을 거다. 저 개와 함께 지옥으로 떨어져라. 이준호의 저주는 회의실을 가득 메웠지만 민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영림이를 꽉 끌어안았다. 영림이는 고통스러운 듯 낑낑거렸지만 민서의 품에 안겨 평온을 찾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오랜 세월 그녀를 짓눌렀던 억울함과 고통이 해소되는 안도의 눈물이었다. 기자들은 여전히 민서에게 질문을 쏟아냈다. 민서는 차분하게 그리고 또렷하게 자신의 가족에게 일어났던 비극과 이준호의 만행을 세상에 폭로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고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어리고 나약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가족의 명예를 되찾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강인한 여인이었다. 이준호의 체포 소식은 다음날 아침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한울그룹의 비리와 회장 일가 사망 사건의 진실이 낱낱이 파헤쳐졌다. 할머니의 일기장과 영림이의 목걸이 그리고 소방관과 기자들의 증언은 이준호의 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특히 영림이가 이준호를 제압하는 장면은 전 국민에게 충격을 주었고 영웅견 영림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큰 화제가 되었다. 사람들은 영림이의 용감함과 민서와의 특별한 유대관계에 감동했다. 사건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이준호는 모든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비자금 계좌와 해외 페이퍼 컴퍼니의 존재가 드러났고 민서 부모의 교통사고와 할머니의 화재 사건 역시 그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는 가족의 재산을 탐내어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희대의 악인으로 낙인 찍혔다. 재판 과정에서 이준호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끝까지 민서와 영림이를 저주했다. 하지만 그의 저주는 더 이상 민서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민서는 영림이와 지훈의 곁에서 당당하게 진실을 증언했다. 그녀의 내면은 이미 단단해져 있었다. 영림이는 이준호를 문 상처 때문에 다시 치료를 받아야 했지만 지훈의 극진한 보살핌 덕분에 빠르게 회복했다. 이번에는 민서가 영림이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영림이의 상처를 직접 소독하고 따뜻한 물수건으로 닦아주었다. 영림이의 눈을 마주할 때마다 그녀는 과거의 자신을 용서받는 듯한 치유감을 느꼈다. 영림이는 그녀의 가족을 지켜준 수호자이자 그녀를 어둠 속에서 구해낸 빛이었다. 한울그룹은 이준호의 만행으로 인해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 하지만 민서는 그룹의 새로운 리더로서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는 이준호가 빼돌렸던 비자금을 되찾아 사회에 환원하고 투명한 경영 시스템을 도입하여 그룹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주력했다. 그녀는 특히 동물보호 사업에 큰 관심을 기울여 영림이 재단을 설립하고 유기견 보호와 동물복지 향상에 힘썼다. 민서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더 이상 그녀는 고립된 섬이 아니었다. 그녀의 곁에는 항상 영림이가 있었고 지우는 그녀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친구가 되었다. 지우는 민서의 옆에서 그녀를 지지하고 격려했다. 그의 따뜻한 마음과 변함없는 지지는 민서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협력 관계를 넘어 깊은 신뢰와 사랑으로 발전했다. 어느 날 저녁, 민서는 영림이를 산책시키며 지훈과 함께 공원을 거닐었다. 석양이 붉게 물든 하늘은 아름다웠고 바람은 부드럽게 불어왔다. 영림이는 예전처럼 활기차게 잔디밭을 뛰어다녔다. 민서는 영림이의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영림이가 다시 건강해져서 다행이에요. 민서가 말했다. 민서 씨가 영림이 곁을 지켜줬으니까요. 지훈이 민서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의 손길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민서는 고개를 들어 지훈의 눈을 바라보았다. 지훈 씨 덕분이에요. 지훈 씨가 아니었으면 저는 아직도 어둠 속에 갇혀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서로에게 빛이 되어준 거죠. 지훈이 미소 지었다. 그들의 손은 마주 잡았고 눈빛은 서로에게 깊은 사랑을 전했다. 영림이는 그들의 주위를 맴돌며 꼬리를 흔들었다. 마치 그들의 행복을 축복하는 듯. 민서는 이제 더 이상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다. 그녀의 밤은 평화로웠고 그녀의 마음은 진정한 자유를 찾았다. 물론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 상처에 갇히지 않았다. 그녀는 영림이와 지훈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그 삶은 희망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용기와 진실, 그리고 사랑의 힘이 모든 역경을 이겨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다. 이준호의 몰락은 한울그룹의 거대한 폭풍을 몰고 왔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기도 했다. 민서는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흔들림 없이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복수심에 사로잡힌 어린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정한 리더로서 그리고 진실을 밝힌 용기 있는 증인으로서 새롭게 태어났다. 이준호는 재판에서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했다. 그가 저지른 비리와 살인교사 혐의는 명명백백하게 드러났고 그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준호가 감옥으로 향하는 날, 민서는 법정 앞에 서서 그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증오와 함께 알 수 없는 공허함이 담겨 있었지만 민서는 더 이상 그에게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가족의 오랜 비극이 이제야 끝났다는 안도감만을 느꼈다. 한울그룹은 민서의 주도 아래 대대적인 개혁에 착수했다. 그녀는 이준호가 빼돌렸던 비자금을 모두 회수하여 사회에 환원했고 그룹 내에 만연했던 부정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 투명 경영 시스템을 도입했다. 그녀는 특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환경보호와 동물복지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다. 이 모든 변화는 그룹의 이미지를 쇄신했고 한울그룹은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얻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민서가 설립한 것은 영림이 재단이었다. 이 재단은 유기동물 보호와 치료, 그리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앞장섰다. 영림이 재단은 곧 전국적인 지지를 얻었고 수많은 유기동물들이 새 삶을 찾을 수 있었다. 민서는 영림이 재단의 활동에 직접 참여하며 사람들에게 동물의 생명 존중과 책임감 있는 반려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힘썼다. 민서의 곁에는 언제나 영림이가 함께했다. 영림이는 이제 한울그룹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가 되었다. 사람들은 영림이의 용감함과 충성심에 감탄했고 민서와의 특별한 유대관계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영림이는 민서의 사무실에도 함께 출근했고 중요한 회의에도 민서의 발치에 엎드려 있었다. 그 개의 존재는 민서에게 끊임없이 위로와 평화를 주었다. 박지훈은 민서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였다. 그는 영림이 재단의 고문 수의사로 활동하며 민서와 함께 재단을 이끌었다. 두 사람은 함께 유기견 보호소를 방문하고 동물 캠페인에 참여하며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동업자를 넘어섰다. 서로를 향한 신뢰와 존경, 그리고 깊은 애정이 싹트고 있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민서와 지우는 영림이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영림이는 이제 완전히 회복되어 건강하게 뛰어놀았다. 햇살이 나무십 사이로 쏟아져 내렸고 바람은 시원하게 불어왔다. 민서는 영림이와 뛰어노는 지훈의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의 미소는 이제 과거의 그림자 없이 진정으로 밝게 빛났다. 지훈은 민서의 옆으로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민서 씨, 이제야 당신이 진정으로 행복해 보여요.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훈 씨 덕분이에요. 그리고 영림이 덕분이고요. 저 혼자였다면 절대로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는 함께였으니까요. 지훈은 민서의 손을 꽉 잡았다. 처음 민서 씨를 만났을 때 당신의 눈에서 깊은 슬픔을 보았어요. 마치 세상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하지만 지금은 당신의 눈에서 빛이 나요. 미래를 향한 희망이 보여요. 민서는 지훈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따뜻하고 진심 어린 시선에 그녀의 마음은 편안해졌다. 그녀는 주저없이 지훈의 어깨에 기대어 섰다.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던 모든 악몽과 고통은 이제 멀리 사라진 듯했다. 우리 영원히 함께할까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민서는 고개를 들어 지훈의 눈을 마주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지만 그것은 행복의 눈물이었다. 네, 지훈 씨, 영원히 함께해요. 영림이랑 우리 셋이서. 지훈은 민서를 따뜻하게 끌어안았다. 그들의 포옹은 약속이자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듯했다. 영림이는 그들 주위를 맴돌며 꼬리를 흔들었다. 마치 그들의 행복을 축복하고 그들의 사랑을 지켜주겠다는 듯. 몇 년 후 민서와 지훈은 결혼식을 올렸다.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그들의 지인들과 영림이 재단의 관계자들, 그리고 그동안 민서를 지지해왔던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여 그들의 미래를 축복했다. 영림이는 민서의 옆에서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신부를 지켰다. 영림이의 존재는 그들의 결혼식에 특별한 의미를 더했다. 민서는 한울그룹의 회장이자 영림이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바쁜 나날을 보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항상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자신의 아픔을 다른 이들을 돕는 에너지로 승화시켰다. 그녀는 특히 불우한 환경에 놓인 아이들과 동물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베풀었다. 어느 날 민서는 영림이 재단에서 열린 유기견 입양 행사에서 어린 소녀와 마주했다. 소녀는 민서를 보며 수줍게 미소 지었다. 소녀의 손에는 작고 겁먹은 유기견이 안겨 있었다.
민서는 그 소녀에게서 과거의 자신을 보았다. 괜찮아, 아가. 이 강아지가 너를 지켜줄 거야. 그리고 너도 이 강아지를 사랑해 주렴. 민서는 소녀에게 따뜻하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그녀의 눈빛은 연민으로 가득했다. 소녀는 민서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민서는 소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 순간 민서는 자신의 삶이 진정으로 의미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과거의 비극에서 벗어나 이제는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다. 민서와 지훈, 그리고 영림이는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다. 그들의 이야기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고 용서와 사랑으로 상처를 치유하며 진실의 힘으로 모든 역경을 이겨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다. 영림이는 단순히 버스에서 민서를 구해준 개가 아니었다. 그것은 민서의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아주고 그녀의 가족을 둘러싼 비극의 진실을 밝혀주었으며 민서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여준 진정한 수호자이자 빛이었다.